국내 저비용 항공사 1위인 제주항공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의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조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지만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거래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은행들은 자사 앱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한돌과의 대국에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승부가 난 가운데 AI 한돌이 해당 경기 방식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합니다. 이번 인수로 업계 1위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는 포부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아시아나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애경이 이스타항공을 품게 됐는데 인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인수 예정 금액은 695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들고 있는 지분 51.17%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양사는 오는 31일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오늘 사내 담화문을 통해서 매각 후에도 양사 간의 합병 없이 독립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고용 승계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직원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경영난을 겪고 온 이스타항공 결국 매각이 되는군요. 네, 사실 이번 인수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제주항공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적 악화로 고전을 해온 만큼 이스타항공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또 지난달부터는 신청자에 한해서 무급휴직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안가기 운동, 보이콧 재팬과 국제유가 급등 등의 악재로 경영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항공업계 전반의 경영난이 확산되고 있는데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배경 때문에 지난 3분기 국내 항공업계에서 흑자를 낸 곳은 대한항공 한 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7곳에 달하는 운항 중인 저비용 항공사들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요. 때문에 이번 인수를 계기로 저비용 항공사 시장 재편이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완료 이후에 자회사인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의 거취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실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합격할 수 없었던 인물을 채용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 회장은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 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최근에 조 회장의 연임이 결정이 됐는데 다음 달에 있을 1심 선고가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네, 신한금융 내부 규약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경영인에서 배제되는데요. 3심 최종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당국도 조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신한금융에 전달했지만 신한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철저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고 결과를 바꾼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1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47곳의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본격적인 고객 잡기에 나섭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픈뱅킹 출범식에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앱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앱을 하나만 다운받아도 타행 계좌를 조회하고 타행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사 앱으로 고객을 끌어오려는 겁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0군데 은행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오픈뱅킹 서비스는 약 한 달 반 만에 315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계좌는 총 773만 개로 1인당 평균으로는 2.5개였습니다. 이번에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한 은행은 총 16곳, 핀테크 기업은 31곳으로 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상품을 비롯해 각종 오픈뱅킹 연계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기업도 고객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기존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이거나 무료 송금 건수를 확대하는 등 혜택을 늘릴 전망입니다. 금융당국도 오픈뱅킹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오픈뱅킹 출범을 기점으로 금융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벽을 허물고 경쟁적 협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오픈뱅킹에 참여하지 못한 은행 중 시트은행은 내년 1월 7일부터,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부터 오픈뱅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가상 증강현실, 가상의 물체를 실제에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주로 영화나 게임에 사용되던 이 기술이 자동차 개발에도 접목돼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윤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자 투시 안경을 쓴 듯 수소전기 트럭 내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수납 공간과 침대 위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듯한 실감도 느껴집니다. 이 차량은 VR 기술을 접목해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면서 설계자와 디자이너들의 협업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이 V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신차들은 앞으로 이곳 VR 디자인 품평장에서 VR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VR 장비를 착용하면 자동차 디자인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신차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VR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제 운전했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주행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간감, 조작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높은 기대에 맞출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절감한 개발 비용과 확보한 시간을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여 좀 더 완벽한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게임으로 익숙한 VR 기술이 신차 과정에까지 접목되면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3년 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벌여 1승을 거뒀던 이세돌 구단이 오늘 또 한 번 인공지능과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토종 인공지능 한돌입니다. 대국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당초 인간과 AI 대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는데 예상보다 일찍 끝났군요.
네, 관심을 모았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한돌의 대국은 이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원래 예상 종료 시간은 4시 반 정도였는데 2시간 정도 일찍 끝이 났습니다. 오늘 대국은 낮 1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이세돌 구단은 차분하게 대국에 임했습니다. 3년 전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을 감안해 오늘 대국은 이세돌 구단이 2점을 먼저 깔고 시작했습니다. 대국 중 이세돌 구단은 한돌의 예상치 못한 수에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머리를 긁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큰 위기를 맞았던 이세돌 구단은 묘수로 위기를 탈출하며 대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한돌이 좀 생각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고 프로라면 누구나도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세돌 구단의 상대였던 인공지능 한돌 만만치 않은 상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돌은 IT 기업 NHN이 2017년 12월 선보인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1999년부터 한 게임 바둑을 서비스하며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한돌은 올해 1월 국내 톱5 프로기사들과 릴레이 대국을 벌여 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8월 세계 인공지능 바둑 대회에선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대국의 패인은 상대가 2점을 깔고 시작하는 경기에 대한 한돌의 학습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세돌 구단과 한돌은 내일과 이번 주 토요일 2차례 더 대국을 벌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4,2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 측에 단비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에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111만 가구에 4,650억 원,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대해서 총 4,20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청 가구 가운데 86%가 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가구를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58만 가구로 전체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단독 가구 가운데 30세 미만의 청년층 26만 가구가 처음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가구 혜택이 그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 60세 이상 가구도 가구 수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40% 가까이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20대 이하 가구도 100만 가구 넘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단독 가구 혜택이 집중됐는데 작년에는 45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거의 3배가 늘어난 126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 장려금은 지난해 85만 가구에 7,200억 원이 지급돼 전년에 비해 가구 수는 5만 가구가 줄었고 금액은 2,500억 원 늘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에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까지 3가지가 있는데요. 지난해 이 3대 지표 모두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보다 수치가 내려가면서 빈부격차가 약간 개선됐습니다. 또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역시 격차가 줄었고요.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보다도 소득이 적은 가구의 비중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도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소득 지표가 개선된 데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포용 정책의 성과다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이 사업이 부진하면서 이들이 속한 5분위 가구의 사업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고소득층이 경기 부진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상대적으로 분배 지표가 나아졌다는 겁니다. 소득 지표 개선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통계가 포용 정책의 성과라고 자평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좀 엇갈립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소득분배 개선 내용과 그와 관련된 포용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랜만에 이 소득분배 개선 지표가 개선됐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우선 이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진희 위원장님, 진위계수, 5분위 배월, 또 상대적 빈곤율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번 네, 진위계수가 네. 지난 2018년 통계가 나왔죠. 예, 2008년 네. 통계가 나왔고 네. 또 소득 5분위 배율도 네. 감소됐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도 감소된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전 네. 지표들과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전 지표들은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네. 정책을 실행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였고 네네. 이거는 이제 한 1년에서 2년 사이의 어떤 그런 지표들인데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진위계수 화면에 나오는데 진위계수는 네. 작년에 0.345, 네. 0.354 조금 지금 저 354. 통계는 잘못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0.345인데 아무래도 진위계수는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이잖아요. 화면에 네. 다시 한번 그 진위계수를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통계로 보면 계속 낮아지는, 그러니까 소득 분배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 의미를 두십니까, 김진희 위원장님? 2011년에서 네. 2015년까지 지금 하향 추세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진위계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 네. 2017년 사이에 올라갔다 잠시 또 내려갔죠. 네네. 그 상황에서 2018년에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간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소득 분배 개선에 진위계수 말고도 또 이제 5분위 배율이 있는데 네. 5분위 배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정부 발표가 나왔어요. 작년이 6.54,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지금 나오네요. 6.54. 그 전해가 6.96. 또 그 전 2016년은 6.98. 5분위 배율이 소득 분배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좀 지표 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5분위 배율이라는 거는 네. 5분위 계층, 즉 네. 1, 2, 3, 4, 5분위로 전체를 나눴을 때 네. 맨 위에 5분위 계층을 맨 아래 하위 계층 20%로, 그러니까 맨 위에 5분위는 상위 20%가 되겠죠. 소득 계층이 높은 20% 소득을 그렇습니다. 소득 계층이 낮은 20% 소득으로 나눈 배수. 네, 그렇죠? 그게 이제 5분위 배율이 되겠는데 네. 이것이 감소된다면 네. 상당히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2018년에 6.54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상당히 개선된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진위계수의 소득 5분위 배율도 개선이 됐고 또 하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네. 16.7%.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이 중간 소득보다 우리 전체 국민의 중간 소득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런 거죠? 그건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네. 소득 그 상대적인 소득 그 불평등도가 네.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전에 2011년도부터 뭐 내려갔다 다시 조금 올라갔다를 반복하다가 네. 15년도에서 16년간 좀 정체됐거나 약간 네. 비슷한 상황이었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17년, 18년에 이르러서 상당히 많이 꺾인 그런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세동 교수님. 네. 지금 세 개의 이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그래서 뭐 상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SNS에서 우리 뭐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 지표 개선의 원인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는지. 아까 세 번의 그림에서 다 나타났는데요. 네.
그 5분위 배율이나 네. 진위 계수나 또는 마지막으로 상대적 빈곤율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네. 경기가 나빠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요. 경기가 나빠지면 개선되는 것 같이 개선된다? 바뀌는 거.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네. 이야기해 볼까요? 네. 겨울하고 여름을 비교하면 네. 풀이 어느 경우에 빨리 자랄까요? 네, 여름이 빨리 여름이죠. 자라겠죠. 네. 그러면 여름에 빨리 자랄 때도 굉장히 많이 빨리 자라는 것과 덜 빨리 자라는 그 비율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여름에는 빨리 자라는 식물과 덜 빨리 자라는 식물의 격차가 굉장히 커져요. 네네. 겨울에는 모든 식물들이 성장을 멈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거의 안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위계수나 또는 소득 분배율이나 또는 빈곤율이 네. 굉장히 고르게 나타나는 거죠. 네네. 따라서 아까 표에서도 우리가 그걸 봤지만은 이 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인 빈곤율이나 진위계수가 네. 경기가 굉장히 나빴을 때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아니 경기가 나쁘면 소득이 줄 텐데 주는데 지금 소득 분배 개선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기 때문에 개선된 거 나오잖아요. 그럼 왜 소득이 늘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득이 네. 늘었는데 네. 소득이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는 것보다도 네. 고소득층의 소득 는 것이 훨씬 더 덜 늘었어요. 아하. 네네. 고소득층의 그래서 소득이 덜 분배율이 늘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예요. 네, 사업소득이 네. 네, 작년 특히 4분위와 5분위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까 1분위 못 사는 분들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 못 사는 분들의 1분위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은 줄었어요. 지금 5분위에 네. 5분위의 사업소득이 어떻게 줄어 나오죠? 네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억 6,679만 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떨어진 걸로 보이네요. 거의 1억 가까이 떨어졌죠. 네. 네. 반면에 1분위 못 사는 분들의 소득은 증가했는데 네. 그것도 들어가 보니까 네. 근로소득이 한 46만 원 줄었어요. 아, 못 쏘는 분들이 가계소득은 늘어났는데 가계소득에서 보니까 네. 근로소득은 줄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늘었는가 봤더니 정부가 이렇게 직접 주는 것을 공적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공적 이전이 한 46만 원 늘어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1분위 소득이 늘긴 늘었으나 그것은 근로소득은 줄고 네. 정부의 이전 소득 때문에 늘었던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4분위, 5분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알겠습니다. 소득은 네. 사업소득이 떨어지니까 네. 거기에서 굉장히 덜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게 개선된 것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네, 김진 위원장님. 지금 이제 신세동 교수님께서 결국은 고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줄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 이전 소득이 늘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것 같은데 김 위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경기가 네. 안 좋으면 무엇보다도 타격을 받는 계층이 네. 하위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하위 계층이 무엇보다도 타격을 받는다라는 그런 지표는 네. 여기 네.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모든 이런 비율이 상당히 하위 계층이 개선된 거로 나오지만 네. 그 소득의 절대액에서는 역시 상위 계층이 상당히 압도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네. 절대액으로 봤을 때. 이건 절대 상대적인 규모로? 비율을 얘기한 거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가구당 월 평균 김진 위원장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보니까 이제 5분위 비율과 1분위 비율의 그 소득 절대 규모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네. 현재 원래 이제 빈곤 전체 절대 규모는 차이가 나는데 증가세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지금 신세동 교수님께서는 정부 이전 때문에 1분위의 소득이 늘었다. 1분위의 그 실제 근로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 줄었어요. 오히려 근로소득은 줄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이전 소득이 한 10% 정도 뭐 네.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 때문이다. 네, 그렇기 이전 때문에 소득, 네. 네. 소득 분배 개선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총계는 잘 안 보이는데요. 1분위가 4.4% 증가했어요. 네.
4.4%를 금액으로 보니까 47만 원 증가해요. 1분위가. 네. 근데 정부 이전 소득이 46만 원이에요. 그럼 네. 1분위의 소득 증가는 100%가 정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5분위는 몇 프로 증가했냐? 1.7% 증가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분위는 4.4%, 5분위는 1.7%밖에 안 증가했으니 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소득 5분위 비율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5분위가 왜 이렇게 증가율이 줄어들었는가? 네. 왜 1.7%밖에 증가 못했는가? 네. 그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사업소득이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가 나쁘니까 사업소득이 줄고 그 사업을 하시는 4분위, 5분위에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의 소득이 안 느니까 네. 이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이게 빈곤 지수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우리 전문가들은 이런 이 불평등 계수라는 게 전부 언제 개선이 되는가 하면 경기가 아주 침체됐을 때 개선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경제가 매우 좋아졌다라고 하면 저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2015년, 16년 자료를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2015년, 6년 사이에 훨씬 더 소득 이 불평등 지수가 많이 개선됐어요. 네, 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소득 분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좋을 텐데. 그건 좋은 거죠. 네, 김준희 위원장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신서동 교수님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좀 부진하다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소득층에는 정부가 조금 복지를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소득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 가장 개선된 부분이 정부 이전 소득이란 말이죠. 네, 상당한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계속 늘려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는 이유가 네. 이런 경제 정책 상황에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계층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의 경제가 좋아졌다는 의미보다 네. 하위 계층이 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탈피하고 있다. 네.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 가겠다라는 네. 그런 정책입니다. 네, 네. 소득주도 주도 성장하면은 대체로 근로소득, 임금 부분만을 따지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은 대상은 임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그밖에 정부가 지원 정책이라든가 네. 복지 부분 또 경제 민주화 이런 네. 것들이 다각적으로 엮여서 네, 네. 어떤 정책 결과로 나타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하위 계층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에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졌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네. 하위 계층에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네. 조금 개선됐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기초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가는 기초연금이 좀 올랐어요. 지금 25만 원인데 하위 20%에는 30만 원 오르고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는 하위 40%까지 30만 원 오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당분간은 좀 네. 필요하겠죠. 이분들이 직업을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지나친 저소득 상태에서 네. 어떤 소득을 어떤 그 소비를 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어렵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는 차원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꼭 내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네. 1분위하고 2분위와 같이 소득이 어려운 분들의 네. 근로소득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었다. 줄었어요. 그 이유를 그럼 왜 뭘로 줄었느냐. 보십니까? 네. 이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네. 근로시간이 줄거나 잘린 분들의 소득이 주로 1분위, 2분위 계층에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근로소득이 줄었던 것이고 네. 그러한 최저임금의 무리한 정책 때문에 1, 2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네. 정부가 공적 이전을 통해서 메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네. 1분위, 2분위 근로소득이 안 줄었을 거다. 아하. 안 줄었으면 그 안 준 부분을 다른 쪽의 복지로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정책이
뜻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계층에는 굉장히 타격을 줬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김진희 위원장님, 지금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박하게 안 올렸더라면 근로소득도 늘어나서 정부가 이전 지출로 하는 거를 다른 데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의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최저 생계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묶어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묶어두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정책이 최저임금 상향 조정 정책이었는데요. 물론 그 첫 정책 실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최저임금 부분에서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떤 문을 닫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동시에라든가 곧바로 이어서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좀 급하게 올리더라도 이 정부 관계자들, 관료들의 기술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그런 대책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함께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의 힘겨움이 더욱 가중된 것 같아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이 무리다. 최저임금이 무리라는 거고 최저임금을 그렇게 16.4%, 10.9 2년 연속으로 때려버리니까 자영업자에서 문을 닫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고용을 중지하거나 하는 피해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가 생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굉장히 많은 그 저소득층을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정책은 첫째 무리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지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최저임금이 조금 무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도 올해는 조금 이제 속도, 상승률을 조금 완화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논쟁은 조금 접어두고 이 정부 이전 소득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늘었다. 과연 이런 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희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정부도 아마 뭐 마냥 그런 식의 어떤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위 계층을 견인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게 뭐 몇 개월 또는 1년, 2년에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제 활동 구성원들의 어떤 그 건강한 그 소비 행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이 주리를 잇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동 교수님, 지금 정부 이전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만은 아니지만 역시 그게 저소득층 지원에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건 다 이제 세금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인데 그게 늘어나면 국가 빚이라든지 정부 관리 재정 어떤 수지의 문제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층별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소득을 보전을 해주는데 못 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의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훨씬 많이 통계를 보면요. 1분이 40만 원, 3분이 40만 원, 5분이 40만 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이런 이전 소득은 여러 가지 그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로 가야 할 사람한테 갈 돈보다도 네. 그냥 대충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그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전이 되면 네. 공평성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네. 먼저 지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 1년에 거의 뭐 수십조의 원이 돈이 들어갈 텐데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네. 나오거나 아니면 빚에서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경제가 어려우면요. 내년도 세수가 굉장히 아주 의외로 많이 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정부 예산은 책정해놨는데 세수가 굉장히 모자라면 할 수 없이 빚을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네. 내년에 빚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 네. 관리 재정 수지가 정부는 뭐 한 70조 뭐 한 이렇게 보는데 네. 우리는 아마도 그거 훨씬 더 넘어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 부채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네. 내년이 될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네, 네. 자, 김진희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국가 채무, 정부 재정 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재정 지원을 늘림으로써 그런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 운영에 조금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재정 정책을 펴면 안 되겠죠, 물론. 네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건대 IMF에서도 확대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그 적자 재정 수준은 OECD 기준에도 상당히 기준에 비춰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요. 재정 상황이 괜찮다 아직도 그런 거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의 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토론의 마지막으로 가기 앞서서 이 소득 분배 개선 지표가 어제 발표된 거하고 또 어제는 가계금융제 복지 조사였는데 가계동향 조사라고 따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것은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된 거, 지금 지난번에 발표된 5분위 배열이 나오는데 저기 맨 오른쪽 가계동향조사회가 발표한 이제 5분위 배열이에요. 근데 맨 오른쪽 2019년을 빼고 2018년까지 보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저 지표는 분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건 또 좋아진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헷갈리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요. 어제 발표한 금융복지조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소득 통계를 사용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달 발표하는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소득 동향은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제 발표한 그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소득 면에서 훨씬 더 정확하다. 어저께. 정확한데 가계동향조사는 설문조사만 의뢰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그 자료가 백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게 더 정확하냐? 어제 발표한 게 정확한데 저 조사를 매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우리가 그냥 인용을 하는 겁니다. 어저께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어저께 정확하다면 같은 기준으로 발표하거나 서로 트렌드,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좀 달라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 발표한 것을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요. 저게 더 정확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기가 하강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걸 개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오늘 소득 분배 개선 문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신세동 교수님 짧게 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이제 포용 정책 지금 현재 상황과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한 말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위원장부터 좀 부탁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지금 이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과감하게 펴가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독 더 상대적 빈곤율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피운 건데요.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네. 발생하고 또 사회적 비용이 야기됩니다. 네네. 많은 그 학술 연구에서도 드러났지만 네. 소득 불평등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건강 사회 문제, 자살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네네. 심지어는 뭐 사회 신뢰도가 하락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김준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 신세동 교수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성장이 없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네네. 따라서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이 일단 먼저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복지 정책을 보완을 해야 이게 개선되면서 경기가 살아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빈곤 문제에 대해서 포용정책과 연계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님 그리고 신세돈 숙명연대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의 앱으로 여러 은행 거래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참여한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된 건데요.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들마다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류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픈뱅킹이 오늘부터 시작됐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픈뱅킹이 뭔가요?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두 분 주로 사용하시는 주거래 은행 어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주로 쓰는 은행 어플에서 내가 가입한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연결시킨 내 계좌에서 은행에 상관없이 돈을 마음대로 이체하고 결제할 수 있는 게 오픈뱅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은행 앱을 보시면 오픈뱅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번에 입력하기를 누른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타행 계좌가 자동으로 등록되면서 끝이 납니다. A은행 어플을 이용하더라도 어플에 등록된 B은행 계좌에서 C은행 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꾹 눌러서 더욱 간편하게 송금을 하거나 흩어진 계좌 잔액을 원하는 날 한 개의 계좌로 모으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은행마다 다른 앱에 들어가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하나 앱으로 한다니까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장점도 혹시 있습니까? 네, 웬만한 은행에서는 오픈뱅킹을 이용하실 때 이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또 이번에 참가한 몇몇 핀테크 업체, 예를 들면 토스나 핑크 등에서도 10번까지 무료로 이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은행과 같이 무료 수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네. 또 비상금을 숨기기 위한 스텔스 기능도 필요로 하는 직장인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용자 마음대로 계좌를 보이거나 숨길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이 있는 어플도 있거나 아니면 등록 과정에서 해당 계좌를 연동을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류 기자 말대로라면 상당히 편해지는 건데 이 서비스에 핀테크 업체들도 참여하잖아요. 네. 보안 걱정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전면 시행 이후에 핀테크 업체가 참가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오랜 기간 보안에 치중했던 은행들보다 취약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독서 앱인 밀리의 서재가 해킹으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침해가 되기도 했었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도 2017년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었죠. 네.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사업자들을 상대로 승인과 기능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한 곳만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기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돈도 제한을 뒀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도난 당하더라도 앱을 구동할 때 생체 암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액을 송금할 때 2차, 3차로 본인 인증을 하는 단계가 있지만 이 핀테크 업체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취약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핀테크 업체들이 참가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좀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 앞으로 은행권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번에 참가한 기업 중에 카카오페이나 토스같이 모두 예전부터 은행권의 혁신의 바람을 불러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대출 상품 비교라든지 개인 투자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 제공, 무료 신용정보 조회 및 신용점수 올리기 등 여러 서비스가 핀테크 업체를 통해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느끼기에 혁신이다 할 만큼의 새로운 서비스는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긴 한데요. 그러나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된 은행들에게는 핀테크 업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면서 고객 유치 전쟁은 더욱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류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상 경영을 선언한 뒤 첫 인사란 점에서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느 정도의 태풍이 예상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롯데그룹 임원 4명 중 1명은 올해 연말 임원 인사에서 교체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체 임원이 600여 명의 그룹에 달하는데 140여 명이 물갈이 대상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 퇴임 인원 수가 60에서 70명대임을 감안하면 이 평년에 2배 가까운 임원이 옷을 벗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한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역시 그 부진한 사업 부분에서 쇄신 인사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의 경영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그룹 내 부회장급인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4개의 비즈니스 유닛인 유통과 이 호텔 서비스, 식품, 화학 부문의 비유장이 누가 오를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중 올 들어 업황부진과 실적 악화로 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유통과 호텔 서비스 부문의 비유장이 새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희태 롯데백화점 사장이 신임 유통 이 비유장을,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이 호텔 서비스 비유장을 맡게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다른 유통부문 계열사 대표도 이번에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백화점 대표에는 황범석 롯데홈쇼핑 상품본부장, 또 롯데슈퍼 대표에는 남창희 롯데마트 고객본부장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롯데 이커머스 대표에는 조영재 롯데마트 전무, 또 편의점 코리아세븐 대표에는 최경호 상무가, H&B 스토어인 롭스 대표에는 홍성호 롯데백화점 영남 지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유통 쪽에서는 이렇게 인사 태풍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인사 태풍을 좀 벗어날 만한 그런 계열사는 어디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그리 나쁘지 않았었던,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롯데홈쇼핑은 이번 연말 인사 태풍에서 좀 피할 것 같습니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이 유통 계열사 중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둬 사실상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해 선임된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와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롯데그룹이 대표이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바꾸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유통부문의 실적 부진을 좀 쇄신 인사를 통해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력 계열사인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 당장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0% 넘게 곤두박질 친 상태고요. 롯데 하이마트 등 다른 계열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과감한 변화, 또 고강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신동빈 회장의 이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또 유통업계의 소비 행태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변하지 않으면 더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위기감도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내일 계열사별 이사회를 연 뒤 그룹 인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 삼성의 최고 경영진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맡게 되면서 삼성이 사과문을 통해 노사 문화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80년간 이어온 삼성의 문호조 경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이상훈 사장.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삼성에는 충격이잖아요. 사과문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 의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사실상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의장의 구속으로 삼성전자는 이사회 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경영진이 이렇게 줄줄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되자 삼성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노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과문을 사실상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포기 선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1938년 창립 이후에 80년이 넘게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노조 관련 재판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에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을 해왔었는데 이 의장이 구속이 됐다. 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당분간 의장 없이 이사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빈자리를 다른 인사로 채울지 혹은 비워둘지 아직 이사회 소집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사회 경영 중심이라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 신규 선임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이사인 박재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말 성균관대를 그만두기 때문에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서 사법 처리된 바 있잖아요. 자, 삼성이 이것 때문에 강력한 준법 감시 체계 구축을 하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 계열사의 감시 체계를 일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재계에 따르면 어제 삼성전자와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의 주요 사업 분야별 대표 계열사 사장 10여 명이 모여서 준법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로펌 태평양 변호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달 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최대 그룹의 회장을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또는 내일 이 스웨덴 최대 그룹이죠. 발렌베리 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렌베리 회장은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함께 오늘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과 단독으로 만날 전망입니다. 발렌베리 그룹은 삼성이 기업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해 온 곳으로도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발렌베리 그룹은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 가전기업인 일렉트로룩스, 중공업 기업 ABB와 은행 등 100여 개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유럽에서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꼽힙니다. 예,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정부 관계자들이 흐뭇해합니다. 소득 분배 상태를 알려주는 몇 가지 지표가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쌓아올린 복지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복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